근데 사실 내신이라는 건 한 끗 차이예요. 그 내신에 대한 유형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대비할 거냐는 사실 되게 익숙함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한 끗 차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예비 중학교 2학년 내신 대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할 KNS 강사 윤진이라고 합니다. 작년 1학기 중등 내신 경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4가지 경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서술형이 전면적으로 전부 부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가 서술형 전부 부활했고요. 이제 객관식만 나오는 학교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술형은 기본적으로는 조건 영작 그리고 이제 어휘 추론하는 문제로 진행이 많이 되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어휘 문제의 비중이 증가했다는 점인데, 보통은 어휘 문제가 이제 전체 예를 들어 한 30문항이 있다고 하면은 1번, 2번 정도에서 이제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항 수도 증가하고요. 보통은 이제 영영풀이 문제에서 한 문제, 두 문제 가져갔었는데, 어휘를 추론하는, 그러니까 문장을 주고 이 빈칸 안에서 어떤 어휘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 그것을 또 영영풀이로 추론을 하는 이런 유형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색다른 유형이라고 제가 이제 여기 적었는데, 색다른 유형은 약간 퍼즐형이라든지 이제 아이들이 대비 문제집에서 많이 못 봤을 유형들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향성으로는 추가 지문이 증가하는 경향, 혹은 추가 지문이라고 썼지만 추가 지문 외부 지문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서 봐야 되는 것들이, 교과서가 보통 이제 2단원에서 3단원 정도의 범위가 있고요. 그 범위 안에서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대화, 이제 듣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스크립트가 한 단원당 6개 정도 제시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 단원당 본문 하나에 스크립트 6개 해가지고 이게 그 정도를 이제 2개 정도, 뭐 예를 들어 3단원 하는 학교는 거의 없기 때문에 2단원 정도로 준비하면 됐었어요. 상대적으로 그 아이들이 지금 뭐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읽고 있는 뭐 그런 원서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지문의 양이 굉장히 적은 편이었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통암기 같은 걸로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는 아이들의 그런 변별력이 조금 이제 구분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추가 지문을 따로, 교과서 본문 외에 추가 지문을 따로 주시거나, 혹은 학교 프린트를 통해서 아예 이제 본문과 좀 상관이 없는 외부 지문들을 가지고 오셔서 그 안에서 문제를 내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경향이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향이 문법이 전범위가 이제 출제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사실 전범위라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냐면, 중학교 2학년 이제 1학기 수준이라고 하면 중학교 1학년 전범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문법들 전범위, 당연히 이제 밑에 기초 문법으로 깔고 가고,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가 내신을 준비할 때 목표 문법이라고도 하고 핵심 문법, 핵심 어법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단원별로 핵심 어법을 2개씩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목표 문법을 이전까지는 그 코로나 한참 할 때까지만 해도 요 목표 문법 안에서 최대한 문제를 내는 경향으로 문법 문제가 제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목표 문법뿐만이 아니라 그 목표 문법의 심화까지 전부 다뤄진다는 게 이제 경향 중에 하나인데,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목표 문법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제시되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투부정사다 이러면 투부정사가 목표 문법 전체가 아니고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요렇게 딱 하나, 예를 들어서 관계자다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 요렇게 딱 한 개씩만 굉장히 세분화해서 제시가 되는 게 목표 어법인데, 예를 들어서 심화가 나온다는 얘기는 관계사가 범위다 그러면 관계사가 전체가 나온다. 그리고 그 관계사를 뭐 다른 걸로 전환하는 표현, 이런 것들까지 전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본문 문법이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그 지문, 본문을 쭉 읽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꼭 목표 문법이 아니더라도 그 지문의 문장을 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문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법들을 내고요. 당연히 내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전까지는 그 본문 문법을 어법 문제 하나로 다룬 적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거를 이제 다루기 시작했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그 문법을 심화한 문법까지 다루기 시작했다. 그래서 문법이
문제 수는 전체적으로 이전에 비해서 줄어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 문제 하나가 다뤄야 하는 문법의 양 자체는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서술형이 부활하고 어휘 문제의 비중이 증가하고, 그리고 외부 지문, 추가 지문이 계속 포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 전범위가 출제된다 하는 게 이번 중등 내신의 경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학교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 왜냐면 학교 내신이라는 거는 항상 그 어떤 경향성이 크게, 길게 유지가 되진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바뀌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길게 유지되진 않고 그냥 이런 경향성을 작년에 가지고 있었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술형이 부활한 학교, 이제 그 전에 서술형이 없었던 학교, 도곡중, 신천주, 숙명여중이 서술형 전부 다 부활시켰고, 중학교 1학년 이번 내신에서도 이제 서술형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어휘 비중이 증가한 학교들, 대명중, 대청중, 역삼, 중동, 진선여중, 숙명여중 어휘 비중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요. 추가 지문 등장한 학교들은 사실 제가 이렇게 쭉 썼는데 뭐 대명중, 고령중 쭉 쓰고 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학교가 추가 지문이나 혹은 외부 지문이 등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는요. 그리고 문법 전범위 출제되는 학교, 숙명여중, 원주, 역삼, 정신여중, 대왕중, 진선 당연히 들어가고 뭐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요것도 요렇게만 추렸지만 문법 전범위 중학교 1학년 범위 들어가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제 학교별로 약간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좀 문제를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문제 그 경향성을 보여주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지 좀 볼게요. 일단은 어휘 문제 예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역삼 중 이제 지난 기말 1학기 기말고사 문제인데요. 제가 이번에는 지난번에 설명회를 했을 때는 예비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설명회 했을 때는 1학기 중간고사를 가지고 와서 실제로 아이들이 중간에 볼 문제들을 조금 같이 봤었는데, 이번에는 전부 1학기 기말로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나중에 왜인지 설명드리고요. 역삼 중 기말고사 문제고 1번 문제예요. 지금 보시면 A, D 중에 각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의 영영풀이를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형 변화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썼습니다. 뭐 객관식이라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빈칸 문장들이 다 하나씩 있고 이 문장 안에 이제 어휘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1번 문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이 어휘가 뭐가 들어가는지를 아이들이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보시면 영영풀이를 가지고 그 단어를 추론해야 되기 때문에 영영풀이 암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행인 것은 이제 영영풀이 같은 경우는 이미 학교 프린트로 다 제시가 되는 부분이에요. 어느 학교든지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 프린트로 이미 제시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각 뭐 두 단원 기준이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적게는 40개에서 아주 많은 학교, 뭐 숙명여중 같은 학교는 90개까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90개 정도, 40개에서 90개 가량의 그 영영풀이를 전부 암기를 하고 들어간 상태라면은 이제 문맥만 확실하게 따지면 되겠죠. 그래서 학교 프린트를 보시면은 단어 있고 영영풀이 있고 그 영영풀이 옆에 그 단어가 쓰인 예문까지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문들을 좀 읽어보면서 이런 문맥에서 이 어휘가 사용이 되는구나까지 좀 파악을 하는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한 부분이고요. 요게 가장 기본형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어휘 문제를 할 때 이렇게 내는 학교도 있었어요. 다음 중 단어와 영영풀이가 바르게 뭐 매칭이 안 된 것을 고르세요. 바르게 매칭된 걸 고르세요. 이런 것들이 아주 쉽죠. 그렇게 외우기만 하면 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도 있는데, 최근에 점점 그런 문제는 없어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단순히 영영풀이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문맥까지 같이 물어보는 문제가 같이 출제되고 있고, 요 역삼 중 1번 문제가 가장 기본형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요런 유형 많이 연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져온 거는 좀 독특한 어휘 문제인데, 이게 이제 휘문중 1학기 기말 문제고요. 사실 이게 크로스워드 퍼즐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로 세로를 이제 단어들이 있고, 그 가로에 대한 힌트가 영영풀이와 예문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한 개씩 다 넣으면, 여기 보시면
그 색칠된 부분이 있잖아요. 요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알파벳을 다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그 조합된 단어를 쓰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휘문중 시그니처 문제라고 보통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하는데, 휘문중에서는 매 시험마다 이 문제가 한 개씩 나오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 철자를 한 번씩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영어 단어를 완성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때때로 뜻이 없는 그냥 단어를, 그 단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뜻이 없는 그냥 알파벳의 조합을 물어볼 때도 있어요. 즉, 이 단어를 추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영영풀이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5점짜리 하나의 문제입니다. 단일 문제예요. 서술형 6번. 단일 문제인데, 지금 이 단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읽어야 하는 영영풀이 보기의 개수가 9개예요. 이 9개를 다 알고 있고, 그 단어를 다 이제 정리를 했었어야지 이제 문제 하나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퍼즐형 문제를 이제 내는데요. 일단은 아이들한테 이런 문제를 이제 내는 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 애는 휘문중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단대부 중학교 1학년 기출에서도 등장했었고요. 잠깐 갔다 오시면 여기 보시면 대명중 이번 1학기 기말 문제예요. 지금 보시면 1번에 스타트 버튼에서 출발해서 단어의 영영풀이가 옳으면 출구, 옳지 않으면 first를 따라갔을 때 나오는 번호라고 해서 remind 맞으면 뭐 true, from 맞으면 뭐 틀리면 false 어쩌고 이렇게 가가지고 1, 2 여기 보이시죠? 1, 2, 3, 4, 5 이렇게 골라야 되는 퍼즐형 문제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퍼즐형, 그러니까 휘문중 문제랑 굉장히 비슷한 유형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근데 지금 보시면 1번 문제거든요. 그래서 1번 문제에서 요거를 맞닥뜨렸을 때 그 당혹감. 왜냐면 대비 문제집에 이런 식으로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체 왜 등장을 하느냐 살펴보면, 첫 번째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영풀이가 거의 뭐 40개에서 90개가 제공이 되는데, 실제로 문제를 아이들이 풀려고 보면 보기 5개 정도를 제시할 수 있거든요. 4개나. 그러면은 굉장히 효율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영영풀이 문제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죠. 근데 영영풀이로 그 영어를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덕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한 문제 안에 많은 어휘를 다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어휘들을 잘 영영풀이로 암기를 했는가 하는 성실성을 체크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 문제 안에 많은 영영풀이를 다룰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것을 생각하시다가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영풀이를 다 외워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영풀이 잘 외웠는가 하는 성실성, 이런 거를 따져보려고 하는 문제고, 대명중 역시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내신 거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아마 이 문제를 낸 출제 의도실 거고, 두 번째는 휘문 같은 경우에 서술형 6번에서 나왔고, 휘문중은 워낙 그런 문제 많이 나온다라는 이제 이 소문이 났지만, 근데 이제 대명중에서는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온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퍼즐형 문제를 근데 1번은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 이걸 봤을 때 당황하죠.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이 친구들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내신도 안 치렀던 친구들이고, 중간고사가 대명중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쉽지? 이렇게 하고 딱 들어갔을 때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 외적인, 문제 외적인 부분으로 당황하고, 근데 처리해야 되는 영영풀이 많고, 이제 이러니까 이게 true가 맞나? false가 맞나? 이런 식으로 약간 멘탈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1번에서 약간 이렇게 놓쳤던, 긴장을 너무 했거나 뭐 이래서 놓쳤던 친구들은 아마 뒤에 있는 그 문제들 풀기에도 약간 흔들렸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노리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항상 이런 퍼즐형, 색다른 유형일수록 답 자체에 가져가는, 답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에 집중하시면서 영영풀이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약간 멘탈을 관리하면서 문제를 이제 접근한다면 충분히 문제 얻어갈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미리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좀 이제 당황하지 말라고 제가 좀 넣어봤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독해 문제 예시예요. 독해 문제는 일단은 제가 요거는
진선여중 문제를 가지고 왔고요. 진선여중 1학기 기말 문제고, 기본적으로 좀 말씀드릴 거는, 독해는 기본적으로는 내용일치 문제가 주를 이룹니다. 독해 문제에서 거의 뭐 30% 정도 이상 내용일치 문제를 많이 이제 내는 추세고요. 원래도 그랬고 늘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물어보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래서 내용일치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 이외의 문제들은 대부분 수능 유형을 따라가고 있어요. 어떤 학교든지 수능 유형을 따라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수능 유형이라는 거는 빈칸 추론. 그런데 사실 빈칸 추론은 그렇게 유형이 빈도수가 높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 본문이 이미 암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빈칸 추론하는 게 약간 의미가 없죠. 그래가지고 빈칸 추론 그래도 나오긴 합니다. 뭐 대화문 이런 데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서 배열. 순서 배열, 순서 본문 순서를 막 섞어 놓은 다음에 좀 유의미하게 순서가 좀 이제 드러나는, 기승전결이 잘 드러나는 파트를 해서 순서 배열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문장 삽입, 저희가 문삽이라고 하는데, 그 문장 하나를 빼놓고 이 문장이 본문 중에 어디에 들어가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 요 세 가지 유형이 가장 자주 빈번하게 출제되고, 최근에 등장하는 거는 요약문 문장을 조금 변별력 문제로 내세요. 그 본문을 요약을 하시는 건데 그 요약문은 선생님께서 직접 작성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지문이죠. 어떻게 보면 이 요약문 자체가. 그래서 그 요약문 안을 완성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것도 결국은 수능 40번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수능 유형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독해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능 유형에 대한 이해나 수능 유형에 대한 익숙함은 아이들이 가지고 가면 충분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수능 유형의 문제들 많이 풀어보실 필요가 있고, 실제로 본문도 수능 유형에 맞춰서 조금 재구성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면 좋고요. 네, 이렇게 수능 유형 그리고 내용 일치가 기본적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그러니까 본문을 이제 이런 식으로 내는데, 사실 본문을 이런 식으로 뭐 아무리 이제 유형을 연구해서 내신다고 하더라도 본문이 일단 기본적으로 짧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다 통암기를 해서 들어오죠. 통암기가 뭐 가끔 이제 상담 같은 걸 하실 때 꼭 통암기를 해야 되나요? 너무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이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효율로 따지자면 통암기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문 안에서의 어법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전치사를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단 말이죠. 근데 모든 거를 다 문법적인 설명과 구조 분석과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통암기를 했을 때 거기서 가져갈 수 있는 효율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통암기를 하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문법적인 것도 추가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통암기를 기본이라고 했을 때는 내용일치, 수능 유형 이렇게 나오는 건 굉장히 아이들한테 쉽게 다가올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이제부터는 본문과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는데 근데 본문은 아닌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시죠. 지금 진선여중 기말고사 문제가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지문은요, 본문은 아닌데, 그 본문 내용, 3과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공부도 하고 피곤하잖아. 근데 그때 몸을 좀 풀어주면 도움이 돼. 막 이제 이러면서 운동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이 문제는 지금 보시면, 그 몸을 풀어주고, 막 이렇게 몸을 이제 루즈하게 완화해주고, 막 이런 내용이긴 한데, 그게 이제 육체적인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멘탈 스트레스, 약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뭐를 이끌 수 있냐면 육체적인 어떤 병을 이끌 수 있어서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면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방법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방법들을 제시하는데, 근데 이제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비슷하죠. 유사하죠. 유사한데 그 안에 내용을 잘 훑어보면은 본문이랑은 전혀 다른 내용이 등장하는 추가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걸 보고서 당황하죠.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 제시해 주셨을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걸 이제 당황을 하는데, 사실은 요것도 비슷해요. 내용 일치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수능 유형으로 풀어요. 글의 구성을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법이 있을 거예요.
그 문장을 구성하기 위한 어법이 있었을 텐데 그 어법을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내시겠죠. 그래서 본문 어법.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휘가 있을 겁니다. 그 어휘도 역시 이 지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뭘 물어보고 싶으신 거냐면 본문에서 사용된 어법, 그리고 핵심 어법, 그리고 문장에 사용됐던 어휘,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거를 전혀 다른 구성의 지문으로 약간 비슷한 유형의 지문으로 내도 이 어법을 찾아내고 어휘를 외워서 이거를 잘 독해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간접 연계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독해에서는 간접 연계 지문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배운 어법과 어휘를 다른 지문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추론형 문제를 계속 내고 있으신 겁니다. 계속 이런 유형으로 가고 있어요. 꼭 진선여중이 아니더라도 다른 학교들도 외부 지문을 내는 목적은 아마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지문을 이렇게 준 다음에 밑줄 친 A에 들어갈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이제 제목 추론을 하나 시키시고요. 내용 일치 잘했냐 이거죠. 그 다음에 7번에 밑줄 친 B에 들어가 연결어로 가장 적절한 거 글의 흐름 잘 파악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연결사를 물어보는 거는 순서나 문장 삽입과 궤를 같이 해요. 흐름 잘 파악했냐고 물어보시는 거고 8번에 외부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어법상 틀린 문장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어법상 틀린 문장 5개를 찾아서 개수를 찾아내야 돼요. 틀린 거를. 그러니까 외부 지문이라고 해서 문제의 난도 자체 조절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보통은 본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외부 지문, 추가 지문에 이런 문제 잘 안 내주시죠. 아이들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법상 틀린 문장까지. 그렇지만 그 어법은 새로운 게 아니고 본문에서 나왔던 어법 혹은 핵심 어법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독해를요. 단순히 물론 통암기 매우 중요하고 해야 되지만 통암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 더해서 독해를 준비하셔야 한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독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독해는 제가 할 말이 많아서 많이 필기해 가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문제 예시입니다. 문법도 할 말이 많아요. 문법 같은 경우에 대명중 이제 1학기 기말고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유형 자체는 굉장히 평이합니다. 난도가 평이하다는 거 아니고요. 자, 보시면 본문이에요. 본문에 나왔던 내용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2번 밑줄 친 A 중에서 어법상 옳지 않은 문장의 개수, 아까 진선에서도 보셨죠? 유형 자체는 아이들이 대비 문제집에서 많이 봤을 유형이에요.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요 밑에 요 문장에 원문 가지고 왔어요. 요게 이제 교과서 원문이고 그 다음에 요게 문제인데 지금 잘 보면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A번은 변형 없고 B도 변형 없고요. 그리고 이제 C에 보시면 need to be water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 투부정사에 지금 수동태가 들어가 있어요. 수동 형태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근데 본문을 보시면요. plants, don't need 보이죠? don't need watering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투부정사가 없고 need 뒤에 동명사 형태가 들어가 있죠. 자, 요런 식으로 변형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보고 약간 와, 정말 그 아이들한테 자비 없이 변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일단 대명 중에서 이제 두가가 그 시험 범위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핵심 문법이 있죠. 4개가 있겠죠. 그 중에 투부정사가 없어요. 투부정사가 없어.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뭔가 다른 걸 열심히 공부했을 겁니다. 뭐 so that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었어서 그거를 열심히 공부했을 거고, 그렇지만 또 우리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본문 안에 있는 문법 열심히 이제 열심히 공부했을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거를 약간 자비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냐면 그 need 동명사는요, 그 수동형으로 해석하는 친구입니다. 요 문법은 중학교 2학년 어법서에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need 동명사를 수동태처럼 해석한다. 그리고 또 더 등장하지 않는 거는 이걸 수동태처럼 해석한다는 것도 잘 안 나오는데, 근데 거기다가 뭐가 나오냐면 이거 전환할 때 need를 그러면 투부정사로 동명사니까요. 바꿀 때는 그러면 수동의 의미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need to be pp를 써야 되거든요. 요거를 변형하신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똑같이 변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need 동명사가 수동태로 해석이 된다는 것도 요 본문에서
선생님이 만약에 안 짚어주셨다면 그냥 후루룩 넘어갔을 부분이고, 그리고 이거를 투비PP로 바꿀 수 있다라는 문법도 사실은 중학교 2학년 수준 어법서에 많이 안 등장하는 어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 놓고 어법상 옳지 않은 거 골라봐. 그럼 아이들은 이제 그냥 냅다 외운 친구들은 여기 워터링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만약에 바꿨다고 하더라도 수동태니까 이거 틀린 거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틀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별력 구분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문장 변형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심화 어법, 그것도 핵심 문법이 아닌 데서 심화 문법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문법을 기본적으로 문법에 1번, 아까도 서술형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좀 잘 안 나오네요. 핵심 문법 당연히 가져가셔야 되고, 핵심 문법의 심화, 그러니까 핵심 문법 단원에 나오는 문법들 다 가져가셔야 되고, 본문에서 지문을 구성하기 위한, 그 본문의 문장을 구성하기 위한 문법이 있잖아요. 가져가셔야 되고, 그 본문 문법에서 조금 더 발전된 버전, 그러니까 변형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런 심화 이런 것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단순히 중학교 시험이 그냥 막 쉽게 여기 핵심 문법 요거 4개 찍어줬으니까 여기서 나온다, 이제는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머님들께서 어떻게 하지 그러면? 뭐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저한테 이제 말씀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죠. 모든 문법을 다 하나둘씩 따져서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저희 아이가 대비를 해야 되나요? 수업을 잘 들어야 됩니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하게 돼서 제가 죄송한데, 친구가 수업을 잘 듣고 선생님이 분명히 이 부분을 필기를 안 해주셨을 리 없어요. 뭔가 말을 언급을 하셨거나 필기를 하셨거나 그러셨을 거예요. 학교 프린트에 나오거나요. 그쵸? 그러면 그 수업과 꼼꼼한 필기가 돼야 돼요. 물론 이제 저희도 필기를 다 이제 저희가 다 이제 취합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신을 대비하고 하겠지만은, 친구가 항상 꼭 학원에 도움을 안 받을 수도 있고 문제집만 풀 수도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은 수업 열심히 듣고 필기 잘 해서 어떤 부분을 선생님께서 강조하고 이 본문 안에서 선생님이 심화 문법을 내면서까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를 친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수업을 열심히 듣고 필기 잘하는 거, 왜냐? 영어 수업을요, 저도 이제 친구들한테 수업하면서 들어보지만 그 학교에서 하는 영어 수업 너무 쉽다고 생각해요, 친구들이. 그래서 잘 안 듣거든요. 안 듣는 일도 있고 뭐 다른 숙제하는 경우도 있고 안 되지만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일들을 방지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본문 문법에서 심화적인 것들 내시면서 너네 영어 시험 만만히 볼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문법 심화, 핵심 문법 그리고 심화까지 전부 다 같이 가져가셔야 되고, 만약에 대비를 한다고 하시면 본문 문법을 이제 잘 필기를 한 걸 가지고 단순히 대비 문제집, 그 내신 대비 문제집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문법 관련 뭐 여러 가지 그 문법서에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내신 대비용 그런 것들도 뭐 조금 시간이 좀 되면 그런 것까지 풀어보는 것도 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문법이 본문을 변형하면서까지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예시 보여드릴게요. 진선여중 서술형 가지고 왔고요. 진선여중은 원래 문법이 이제 워낙 이제 강한 문법을 굉장히 강조하는 학교, 그리고 문법을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학교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 문법 문제 하면서 핵심 문법에서 심화까지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근거 문제를 갖고 왔어요. 진선여중 1학기 기말 문제의 서술형 4번이고요. 빈칸에 해당하는 표현을 주어진 문장과 의미가 같게, 즉 문장 전환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이고 넘어갔네요. 네, 됐죠? 문장 전환을 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보시면 whose가 아닌 다른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작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whose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근데 우리 진선 1학기 기말 단원의 4단원 핵심 문법, 당연히 핵심 문법이니까 나왔겠지만 뭐였냐면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핵심 문법은 항상 이렇게 되게 범위가 작아요. 그래가지고 주격 관계대명사만 아이들이 만약에 엄청 공부했다면, 안 그랬겠지만요. 네, 그랬다면 일단 뭐지?
이렇게 됐을 거고 소유격 관계대명사 왜 나오지?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핵심 문법이 주격 관계대명사 하나라고 나온다고 해서 절대로 요거 하나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주격 관계대명사 핵심 문법이다. 그러면은 뭐를 내겠다는 얘기냐면 관계대명사 다 내겠다. 관계대명사 다 낼게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관계대명사가 챕터라면은 이제 유닛으로 하나 나오는 거 유닛 1 해가지고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챕터 다 내겠다. 이런 얘기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소유격 관계대명사 나왔죠? 그리고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 바꾸는 거예요. 뭘로 바꾸냐면은 of, which, the, 그 다음에 cover. 요렇게 소유격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사물이었을 때 of which로 바꾸면서 이제 아이들이 되게 많이 놓치는 게 더를 안 쓰는 거거든요. 그 더 안 쓰는 요런 거. 보통 까다롭다. 그냥 좀 난도 있게 된다. 애들이 문법을 정말 세세하게 잘 봤는지 보겠다. 할 때 내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를 요렇게 냈고 총 3점짜리 문제 요렇게 해서 가져갔습니다. 즉 서술형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서술형 문제 핵심 문법 나옵니다. 맞아요. 근데 핵심 문법 딱 그거 하나만 나옵니다. 아니고 핵심 문법과 관련된 문법 다 나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핵심 문법이 4가지다. 그러면 4가지 유닛이 아니라 4가지 챕터를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물론 필기해 주시고요. 수업 잘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디까지 나오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술형 문제까지 이제 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가져온 문제가 이제 통합형 문제인데 역삼중 1학기 기말 문제고요. 이제 예시로 가지고 왔어요. 역삼중 문제는 근데 사실 역삼중만 내는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고 중학교 1학년 내신에서도 나와서 제가 이거는 이제 경향성이 되겠다 싶어서 가지고 온 문제인데 본문이고요. A랑 E에 이제 밑줄이 쳐 있고요. 어떤 문제냐면 설명형이에요. 보통 이제 모든 내신형 문제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냐면 어휘면 어휘,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휘, 문법, 독해 이렇게 나눠가지고 누가 봐도 그렇게 나오게 보여요. 근데 통합형은 이걸 합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휘, 안 써지네요. 어휘, 그 다음 문법 뭐 이렇게 합치거나 아니면 여기다 독해를 섞을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죠. 이렇게 밑줄 다 쳐져 있고 설명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골라봐라 해서 설명을 막 해요. 1번 A의 투겟은 앞에 명사 children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이다. 문법이죠. 근데 4번 보시면 D의 that이 가리키는 것은 이거다. 이거 지칭 추론이거든요. 독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독해죠. 그리고 나머지 다 문법이라서 말씀 안 드리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여기서 관용 표현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관용 표현에다가 밑줄을 쫙 쳐놓고 이 관용 표현은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하면 어휘 문제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어휘, 문법, 독해가 다 섞여서 나오는 이런 설명형 문제. 이 설명형 문제 아이들이 당황할 수도 있고 어렵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들이 어려운 거 문법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투겟은 일단 앞에 명사 children을 수식한대. 이게 맞는지.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이제부터 암기죠. 명사를 수식하는 이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문법인지를 이제 문법적으로 아이들이 캐치하고 있었어야 되죠. 그래서 문법적인 근거를 굳이 알아야 되냐, 오류만 잘 찾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이런 설명의 문제가 나와버리면은 그냥 이거 오류만 찾을 줄 아는 애들, 통한기만 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못 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점 문법도 하여간 설명할 수 있는 친구가 돼야 되고 어휘, 문맥 안에서 파악할 수 있는 친구 돼야 되고 독해 어떤 다른 외부 지문이 나와도 그 흐름대로 간접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친구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이게 점점 약간 고등 형식이 돼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이 이제 뭐 중등 내신 쉽다 하시고 고등이랑 너무 차이가 나고 실제로도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보완하기 위한 문제들이 점점 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한 그 문제는 여기까지고 그렇다면 이제 이거 어떻게 되냐 그리고 왜 기말을 갖고 왔냐 이게 궁금하실 건데 이거예요. 뭐 당연히 예상하셨겠지만 올해 예비 중위는 작년과 달라요. 왜냐? 중학교 1학년 내신이 부활했죠. 거의 전면적으로 다 부활했습니다. 강남권에 있는 중학교 대부분 자유학기제 시행했고 그래서 내신이 다 부활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학교가 중간고사도 치고 기말고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말고사만 친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다. 데이터를 모으셨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모으셨다. 저희도 그 각 학교의 내신의 유형 뭐 이런 거 데이터를 모았지만 선생님들께서도 똑같이 데이터를 모으시는 거죠. 그래서 영어 실력 판단하는 기준이 생겼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중학교 1학년 내신
중간고사의 난이도와 기말고사의 난이도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학교들이 많았어요. 중간고사 쳐봤어요. 근데 애들이 평균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기말고사 때는 조금 더 어렵게 내야겠다. 변별력 줘야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외부지문 나오고 애들이 생전 처음 보는 외부지문 막 중학교 1학년 내신인데 등장시키시고 퍼즐형 문제 나오고 많은 학교들이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기조가 중학교 2학년 내신에도 당연히 가겠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중학교 2학년 기말을 보여드렸던 이유가 중2 난도는 이제 작년 중간고사처럼 안 나오지 않을까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작년과 난도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고 중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도 똑같이 중학교 1학년 중간고사,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는 달랐거든요. 난도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아마 그 기말고사 난도가 거의 그대로 가지고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예측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기말고사 정도의 난도로 생각하시고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가셔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 중간고사 기간에. 네,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사실 여기는 다 원론 얘기예요. 문법 기본 뼈대 잡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어휘 그냥 1:1 대응으로 외우지 않으시고 문맥을 활용하면서 그러니까 문장 안에 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외우시면서 그리고 플러스 친구들 의외로 품사 구분을 못합니다. 의미가 비슷하면 다 똑같은 줄 아는데 명사와 형용사, 부사는 다른 애들이죠. 그렇죠? 품사 구분하시면서 그리고 실제로 여기 문제로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독해는요. 기본적으로 수능 유형을 익숙하게 하시는데 수능 유형에서 특히나 어떤 부분을 물어보시냐면 지문 흐름을 물어보세요. 지문 흐름. 이거 지문이 어떻게 가고 있냐? 기승전결 중에 뭐니?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지문 흐름을 유의하면서 독해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영작 연습. 이제 모든 학교 서술형 부활했기 때문에 조건 영작 연습하셔야 됩니다. 조금 자세히 보면은 문법 뼈대를 잡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막 어려운 심화 문법을 지금 다 할 필요는 없고 그럴 시간도 없고 지금 2월 하나 남았잖아요. 2월 한 달 남았는데 전체 흐름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뭐 관계사다 이러면 관계사의 정의가 뭔지 관계사는 어떤 애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애들의 형태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플러스 정말 자주 나오는 쓰임 관계사가 이거 어떻게 쓰여? 형용사야 뭐야 뭐 형용사야 뭐 동사야 뭐 이런 거 쓰임 이런 거 물어보고 쓰임이랑 비슷하게 이제 용법이라고 따로 지정해둔 그 문법 챕터들도 있죠. 투부정사 같은 애들. 그런 친구들은 이 쓰임 용법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요 정도까지. 요게 다 기초. 예,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장을 제시를 하고 그걸 암기한 상태로 시키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에 어떤 게 나와도 여기 이런 문법이 들어가 있네. 이런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문장 활용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되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친구들이 이론 노트를 한 번쯤은 만들어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단거나 하나의 문법을 짧게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거나를 해보는 연습을 해서 문법이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정리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제가 프린트를 갖고 왔는데 저희 KNS에서 이제 아이들이 하는 이제 이론 노트예요. 이제 이런 노트인데 이제 프린트로도 이렇게 가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예문도 있어가지고 그 예문에서 어떻게 문장이 사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 아이들이 연습할 수 있고 이거를 실제로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내신 들어가기 전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휘인데 어휘예요. 어휘는 이제 문맥이랑 품사 주의를 해서 단순하게 대응하는 뭐 1:1 대응으로만 외우시지 마시고 그 문장 안에 이 단어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 한 번쯤은 고려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품사. 아이들은 의외로 품사를 구분 못합니다. 요거 품사 고려해서 꼭 외울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단어 시험 같은 거 볼 때도 품사까지 전부 다 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독해예요. 독해는 일단 1번 구분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문법을 바탕으로 문법이 이제 기본이 베이스 돼 있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 분석한 거 갖고 와봤는데 이런 식으로 구조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끊어 읽으면 더 좋고요. 영작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리고 문장 통함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장 통함기가 잘못했죠? 문장 통환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필요해요. 필요해서 근데 이 문장 통환기를 하기 위해서 끊어읽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 걸음으로 이제 밟고 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문 흐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약문이 아예 문제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문장 삽입이나 순서 배열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대비를 해서 앞으로는 이제 글을 읽을 때 여기 보시면 친구가 이렇게 옆에다가
그 한 문장, 이게 한 6개 정도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문장인데요. 그 지문인데, 이렇게 다 요약을 해놨죠. 한국말로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뭐 이거 너무 길게 하는데 더 짧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바탕으로 이 글을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 보는 거죠. 근데 항상 그러라는 게 아니라 이제 복습할 때 이런 식으로 문장이나 문단 요약하는 방법을 이렇게 항상 이제 조금 이제 익숙해지게끔 해주시면 내신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이건 궁극적으로 수능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조건 영장 연습은 이제 문법을 하나 배웠고 이게 핵심 문법이다 이러면 보통 이제 핵심 문법, 목표 문법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핵심 문법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핵심 문법 배웠을 때 요런 조건들을 넣어서 여기 보시면 뭐 language, angry 쓰지 말아라, 관사 쓰지 마라, 그 다음에 뭐 보통은 글자 수나 조건 단어하고 뭐 수 일치 맞게 해라, 문법에 맞게 해라 전체적으로 했을 때 시제 일치 이런 것들 다 따져 가보시면서 영작하는 거. 그냥 단순히 내가 쓰고 싶은 글 영작한 거 말고 이제는 조건에 맞춰서 문법적 조건에 맞춰서 영작하는 방법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이제 차곡차곡 해 나가면은 문법 뼈대 잡는 거, 어휘를 문맥에 맞춰서 외우는 거, 독해할 때 옆에다가 좀 흐름 같은 거 정리해 보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하다 보면은 내신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요. 일단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 독해 중에서 수능 스타일로 나온다. 그리고 수능 고등을 자꾸 대비하려고 한다. 중등 내신에서도. 그래서 이제 저희 KNS는 중학교 2학년부터 수능 체제로 완전히 맞춰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6개 레벨이 있고요. 수능 기본, 수능 완성, 수능 심화, 수능 최상위, 의대 자사고, 외고 전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각자의 이제 그 레벨에 맞춰서 수능 1등급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채워야 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커리큘럼을 짜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위권 친구들을 위해서는 이제 점점점 내신이랑도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이제 내신에 있는 내신에 있는 보기 있잖아요. 영어 보기가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일치를 풀어도 그 밑에 있는 영어 보기를 못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한 구문 수업, 이제 구문을 어떻게 독해하고 보기가 이 구문이라는 거는 보기를 읽는 거예요. 그 한 줄짜리 문장을 읽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 줄 보기를 읽는 수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내신을 이제 해결을 할 때 도움이 굉장히 되는 중위권 친구들은 내신에서 그 자존감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런 구문 수업이 요 2개 레벨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신이 수능형으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수능형에 맞춰서 수업하시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지금 이제 아이들이 모두 이제 다음 학기 100점을 맞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제가 이제 그 중학교 1학년 내신을 이번에 아이들이랑 같이 치러보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그 아이들이 이제 정규반에서 하잖아요. 정규반에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반에서 수업을 다 하고 소정의 점수를 받고 다시 돌아왔을 때 제가 느꼈던 점이 2가지 패턴인데요. 난 정말 영어를 잘했는데 내신에서 실수를 많이 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했던 그런 퍼즐형 문제나 아니면 뭐 그런 데서 당황을 해서 멘탈이 무너졌다던가 아니면은 뭐 조건 영작의 어떤 것들을 지키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빵점 처리 당했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본인이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 내신의 어떤 유형이나 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신 점수가 안 나왔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굉장히 시무룩해져서 와요. 그리고 정규 수업에 잘 적응하는 그 시간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내신에 대한 어떤 그런 나는 영어를 못하나 봐. 내신이 훨씬 쉽다는 걸 알고 있지만 영어는 내 길이 아닌가 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게 정규에서 자기는 맨날 레벨도 좀 낮고 그래가지고 잘 영어에 대해서 나는 잘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 오히려 내신을 치르고 나서 이제 점수 높거든요. 막 90점대 나오고 100점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막 이제 영어가 해보니까 되네?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어 수험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어하고 정규반에서도 굉장히 즐겁게 수업을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내신에 대해서 너무 쉬우니까 뭐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유형들을 미리 조금 이제 익숙하게 하고 아이들한테 좋은 내신 점수를 가져갔을 때 아이들이 갖게 되는 게 뭐냐면 하면 된다.
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영어에 대한 어떤 하면 된다는 마음이나 어떤 동기부여를 갈 수 있는 게 의외로 내신에서 많이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내신 100점 혹은 내신 A등급을 통해서 가져가면 그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다른 데도 계속 전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내신에서 중학교 2학년 내신에서 가져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